국민 라디오 박한용의 라디오 100년 전쟁. 여러분께서는 국민 라디오에서만 들을 수 있는 정통 역사 프로그램이죠. 박한용의 라디오 100년 전쟁에 오셨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민족문제연구소의 박한용 실장님 함께 하셨는데요. 실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근래 들어서요. 민족문제연구소 굉장히 문의 전화도 많이 왔을 것 같고요. 바빴을 것 같습니다. 갑자기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어요. 네. 저희도 똑같습니다. 저희 조합원들도 사실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해주실 수 있는 분은 다들 박한용 실장님부터 먼저 떠올리시더라고요. 네, 제가 아니고 정확하게 말씀드린 민족문제연구소겠죠. 예. 그렇죠. 근데 이제 저희한테는 민족문제연구소 하면 박한용 실장님으로 바로 등치가 되거든요. 저는 민족문제연구소의 앵무새예요. 좀 못생긴. 진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것을 저는 물어다 나르는 역할이기 때문에 귀여운 앵무새예요. 아유, 귀엽다 소리가 있던데 이 나이에. 네, 하여튼 그래서 우리 민족문제연구소 상근자들 화이팅 한번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저 완전 또 민문연 회원으로서 되게 좋아하고 자랑스러워하는 사람이잖아요. 네, 이번에 그래서 우리 유은호. 네. 그 연구원이 또 이거 아주 정밀하게 밝혀주죠. 누구도 밝히지 못한 문제점을 즉각적으로 밝혀서 아마 큰 일파만파를 일으켰죠. 예. 이번에 많은 분들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우리에게 민족문제연구소가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 더불어서 회원 가입하신 분들은 제가 민문연 회원이라는 게 너무 자랑스러워요. 이렇게 정말 많이 말씀하셨어요. 저도 고맙습니다. 마찬가지고. 예, 우리 회원 여러분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친일 문제만 하는 조직이 아니에요. 네. 네, 그 빛과 그림자 때 그 그림자도 같이 보자 문제에서 친일 문제를 외면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얻은 상처를 환부를 봐야 환부를 도려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는 의미에서 우리가 하는 운동이지 네거티브 운동은 아닙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요, 우리 곁에 민족문제연구소 같은 기관이 있어서, 그러니까 믿을 수 있는 곳이 있어서 얼마나 다행이냐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네. 또, 우리가 지켜야 되잖아요. 네. 근데 자꾸 우리 미움받고 있어요. 왜요? 이상하게 권력하고 사이가 좋아지지가 않네요. 갈수록. 악화일로예요. 괜찮습니다. 저희 회원들이 지키겠습니다. 권력으로부터 민문연을 지키겠습니다. 예. 예. 자. 고맙습니다. 예, 우리 아르텔라님께서 민문연 회원 가입해야겠습니다 하셨는데, 아직 안 하셨어요? 예. 자, 여러분, 아직 안 하셨어요? 예, 살짝 뜨끔하신 분들 많으시죠? 얼른 가입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저희가요, 정통 역사 프로그램이라고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문창극 후보자 사퇴했습니다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한 번 더 정리를 딱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사퇴를 했더라도 남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예. 어쨌든 사퇴하면서까지 정말 장황하게 얘기를 했는데, 결론은 본인은 독립운동가의 후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건 아주 간단해요. 총리 부적격자였는데 갑자기 독립운동가 후손으로 둔갑하는 사태로 간 거예요. 네. 이번 총리 인선은 뜻밖에도 문창극이 총리로선 부적격자였다라는 얘기가 나오다가 갑자기 아니다. 그분은 독립운동가 후손이었다가 이번 드라마의 종결이에요. 근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것조차도 뭐냐. 종결이 된 것이 아니다. 즉 문창극 사태자가 이른바 조부인 문남규 씨가 바로 독립운동가 문남규와 같다. 그래서 즉 자기가 독립운동가 문남규의 손자라고 얘기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사실인지 아닌지 확증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 증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공식적인. 그게 정확한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네. 근데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내가 우긴다고 될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스토리를 쭉 봅시다. 네네. 최근에 문창극 씨가 참극과 같은 발언들이 줄줄이 이어졌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친일 매국노로까지 몰릴 정도로 그 발언이 본인의 권력 얻어가 어떻게 하든 독해가 그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
본의가 아닌 말들을 조합하면 정확하게 누라이트의 그죠? 친일 사건하고 딱 맞아 떨어졌어요. 똑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 어려웠단 말이에요. 이러면서 본인이 느닷없이 뭐냐면 이제 그 총리실 검증팀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청문회를 준비한 것이죠. 이렇게 할 때 뭐냐면 문창극이 내가 보니까 우리 아버지한테 들었는데 어릴 때 3.1운동 때 우리 할아버지가 만세 부르다 돌아가셨다 이런 말을 들었다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들고서 옳다구나 해서 검증팀에서 혹시 3.1운동 만세 때 돌아가셨다면 그때 이 참변을 당해서 독립운동 하다 죽은 거 아니겠냐 해서 보훈처에다 부랴부랴 문의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보훈처 답변은 놀라운 거예요. 3.1운동 때 안 죽었다면 그만이잖아요. 네. 근데 막 뒤져줬나 봐요. 그래가지고 해서 뭐냐면 대한독립단 대원으로 활동한 애국지사 문남규가 1921년 삭주에서 전사했는데 국내 진공작전자 전사했는데 이 부분이 바로 문창극 씨의 할아버지로 추정된다라는 그러한 답변을 한 것이죠. 추정된다. 네. 그래서 언론 반응이 나왔죠. 바로 즉각 어디 언론에서 나왔나요? 바로 조선일보. 예. 예. 하여튼 짝짝꿍이에요. 그래서 아유 발빠릅니다. 예. 예. 거기서 예. 뭐라고 23일이었죠. 정확하게 네. 대한독립단 대원으로 활동한 애국지사 문남규 선생이 문창극 후보자의 조부인 것으로 밝혀졌다. 예, 추정된다가 밝혀졌다로 보도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보도될 때 바뀐 거죠. 예, 조선일보가 아주 그냥 이상하게 이제 이걸 완전 확정적 사실로 또 발표를 했어요. 네네. 근데 이 근거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보훈처에서 조부로 추정된다는 추정 근거가 첫째 한자 이름이 동일하다. 네. 그다음에 원적지가 같다. 우리가 본적지 말고 원적지라고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가 문 후보자의 부친 죽은 분이에요. 그것도 누가 문창극이가 죽은 아버지로부터 들었다 얘기하네요. 들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직접 말씀하신 걸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린 네. 시절에 들었다. 자, 세 가지의 한자 이름 동일. 두 번째 원적지 같다. 세 번째 문 후보자의 부친이 죽기 전에 그런 말을 했다고 한다. 그러니 판단한다 우리는 이렇게 했어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되니까 청와대가 또 있어도 뭐냐면 또 짝짝꿍을 해줬죠. 그래가지고 문 후보자가 친일파로 몰린 것에 대해서 너무 억울해한다. 내가 왜 친일파냐. 그래서 명예회복을 원하니까 보훈처가 2010년에 자체를 발굴한 독립유공자로서 애국장 포상을 받은 문남규 씨가 바로 문 후보자의 할아버지와 동일인물이라고 판단했다라고 또 청와대가 얘기했어요. 자, 추정, 밝혀졌다, 판단했다. 판단했다. 예. 예. 이렇게 하면서 뭐냐면 드디어 문 후보자의 명예가 회복될 근거가 마련됐다는 게 이번 드라마예요. 도대체 총리인줄은 간 곳이 없고 문 후보 독립운동가 후손 밝히기가 이번 총리 인준의 숨은 결과가 돼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보도에 의하면 문창극 후보자의 아버지인 문기석 씨, 그러니까 1989년에 사망하셨습니다. 문기석 씨는 1931년 호주 상속을 받았고 생전에 그러니까 7살 때 1921년 때 독립운동을 했던 아버지가 숨졌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민족문제연구소가 증거 부족이라고 하면서 다시 문제 제기를 한 거죠. 예, 정확하게 얘기하면 민족문제연구소는 이건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을 확정짓는 문제잖아요. 네. 그건 확정이 돼야 되는 거지. 그렇습니다. 되는 거예요. 근데 동일이라는 증거가 자료는 알 수가 없어요. 확정할 수 있는 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확정해서 안 되는데 왜 확정했느냐 이거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우선 쉽게 말해서 남규 이름이 같다 그러잖아요. 네. 근데 남규 제가 들으신 분한테 문남규 말고 박남규든 김남규든 남규를 쳐보세요. 한자 이름. 대부분 남쪽 남자 별규자예요. 굉장히 남규라는 이름을 쓸 때는 이 한자는 거의 그렇게 써요. 별규자 아니면 위에 클대자 없는 그냥 규자, 뿔규자 이렇게 쓴단 말이죠. 예, 이렇게 되니까 그 한자 이름 같다는 얘기는 전혀 사실 굉장히 논리성이 없는 예. 얘기죠. 예. 예. 그다음에 이제 일단 그런 전제 속에서 두 번째 사실로 봅시다. 이 공원조서 있죠. 네. 2010년에 이제 국가보훈처가 예. 자체 발굴했다는 예, 그 대한독립단 대원으로서 전사한 문남규 선생의 경우에는 출생지나 이런 게 다 미상으로 돼 있어요. 원적지가. 예. 그러니까 문남규 어떤지 모르는 겁니다. 정확하게.
그러니까 문남규 선생이라고 해서 대한독립단 대원으로 활동을 하신 분이 계시지만 중요한 건 이 선생님의 어떤 출생지라든지 뭐 예. 이런 부분, 그러니까 정보 같은 것들은 거의 없습니다. 남아있지 않다. 오직 있다면 바로 임시정부의 기관지 독립신문 1921년 4월 9일자에 뭐냐면 평안부터 삭제해서 일본과 전투 중 그 두 사람이 죽었는데 대한독립단 두 사람 중인데 그중에 한 사람이 문남규라고 나오는 것이 다예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이제 연도가 문제가 또 돼요. 네네. 왜 사망연도가 일치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뭐냐면 이 문 후보의 얘기는 7살 1921년 때라고 죽었다 그랬어요. 그렇죠. 아버지께서 예.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예, 근데 이 21년도 독립신문의 기사는 1920년 6월에 있었던 사건을 쓴 거예요. 저희들이 볼 때. 그러니까 그 독립신문이 내난 그 1921년 4월 9일에 숨졌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 1920년 그 전해에 숨진 사건에 대해서 뒤늦게 네. 기사로 실린 거죠. 네. 네. 예, 그러니까 1년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일단은 뭐냐면 발굴된 사료로서 애국지사 문남규 선생의 출생지 알 수 없고 사만용도도 문창극 조부와 1년 차이가 난다. 차이가 나고 정확하게. 예. 이제 남는 것은 삭주가 원적지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문창극 씨 조부도 삭주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게 또 문제가 있어요. 지금 우리는 뭐냐면 애국지사 문남규 선생은 전사한 것이 삭주예요. 아, 그러니까 거기서 전사를 하셨다고 해서 반드시 거기 사람이다. 거기서 태어나서 나고 자랐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는 부분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적어도 공적 조서에는 애국지사 문남규 선생은 출생지도 본적지도 다 미상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다만 전사지가 삭주라고 되어 있는데 갑자기 보훈처가 뭐냐? 그것이 문창극의 할아버지가 고향이 삭주니까 동일인으로 추정하겠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는 그다음에 더 큰 문제가 이건 독립군의 국내 진공 작전이잖아요. 따라서 만져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삭주에서 죽었다 해서 그분이 원적지가 삭주라고 얘기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한마디 얘기하면 애국지사 문남규 선생은 1920년 삭주에 전사한 것이고 그 나머지 아무것도 모른다예요. 그런데 이렇게 보훈처에서 동일인으로 추정을 한 근거라는 게 저희가 지금 얘기 들은 게 다인가요? 자, 저는 이게 추정입니다. 네. 제가 이제 쭉 저한테 메일이 많이 와요. 근데 이제 여러 수구단체들이, 유령 수구단체들이 있어요. 내용은 필연적인 게 많은데. 네. 예. 이걸 짜고 어느 날 갑자기 메일이 바뀌어요, 내용도. 여러 군데서 오는데, 일사불란해요. 예를 들면 전에 그 세월호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얼마 전부터 이 여러 군데서 오는 세월호 이른바 유령 수구 필연단체들, 갑자기 유병원을 잡는 데 집중해야 된다라고 나와요. 여러 군데서 동시에. 딴 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만이 해야 될 일이다. 그것만이 유족들을 보답하는 게 이런 식의 메일이 와요. 그래서 내가 이때 거 보내지 말라 했더니 그냥 도로 반송이 됐어요. 그러니까 보내는 거 전용이죠. 그러네요. 네. 근데 이번에도 딱 보니까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부터 친일파로 모는 것은 마녀 사냥이라는 것이 갑자기 다 일관되게 한꺼번에 들어왔어요. 좀 이상했어요. 물론 문창극의 그 발언이 친일적이고 반민족적인 것이라고 이제 비난이 있지만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왜 이렇게 몰아갈까 유독 또 이렇게 문창극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청문회에 내셔야 된다고 그거 안 하면서 언론 탄압이고 국회법을 무시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딱 그거 나서는 뭐냐면 자 이런 얘기예요. 문창극이 버티는 이유가 뭐냐. 나는 사실은 꼭 하고 싶은 것도 아닌데 하라고 해서 총리 나왔는데 졸지에 내가 뭐냐면 친일파로 몰렸다. 이래 내가 총리 그만두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민족 반역자로 해서 내가 무슨 낯짝으로 억울하게 대한민국에서 살 수 있냐. 납두고서 못 산다. 나 명예회복해야 되겠다고 등째라 뱉따라 이렇게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청와대가 난처해진 거예요. 그렇잖아요. 알아서 나가줬으면 좋겠는데 나는 총리 문제가 아니라 이제 나 명예회복시켜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추측입니다만은 이런 사회에서 갑자기 뭐냐면 이 사람의 할아버지가 독립운동가라고 나온 거예요. 아. 저는 그래서 이렇게 봐요. 그래서 내가 사실 이 문창극의 발언 나온 날 저녁에 몇 분하고 얘기하면서 아마 내 생각에는 월요일 날 얘기예요. 쭉 보니까 자르다 하면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가 실패한 거잖아요. 네.
안 자르자니 뒷감당이 안 되지 않습니까? 청문회 갔을 때 뭐가 터질지 여론 더 나빠지고 있는데 알아서 나가줬으면 좋겠는데 알아서 못 나가고 나 명예회복시켜달라고 하니까 너가 할아버지 독립운동가 이렇게 된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본처가 장단을 맞췄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추정이에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불가능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말이죠. 2010년에 소환된 사람이 그걸 찾은 거 아니에요. 맞출 거잖아요. 그래서 본처에서 이게 상식적으로 뭐냐면 확정할 수 다 어느 것도 하나도 확정할 수 없죠. 전사지하고 원적지가 같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 없고 그 다음에 전사한 해하고 애국지사는 20년 근데 문창과 할아버지는 21년 1년 차이긴 해도 확정할 수 없잖아요. 이래도 불구하고 동일인으로 추정된다고 해준 게 뭐냐. 너희 할아버지 독립운동가로 이렇게 하니까 나는 이제 이 독립운동가 후손으로서 나 정리해주는 명분을 주면서 나가게 한 거 아니냐. 여기에 뭐냐면 본처가 짬짬이 한 거 아니냐 하는 것이죠. 쉽게 말하자면 소원심사하고 후손 확정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당연합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얘기 듣기로 굉장히 그 독립유공자로 지정이 되는 게 굉장히 어렵다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깐깐하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후손을 확정하는 문제도 그렇죠. 문제가 돼요. 왜 그러냐면 후손의 확정은 일단 그 후손에게 명예의 문제가 크지 않습니까? 네. 또 이건 뭐 본질은 아니지만 또 현실적으로는 다수의 경제적 보상, 연금 혜택이나 또 자녀들에 대한 유공자 자녀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뭐 크진 않아도 혜택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혈손분란이 많아요. 예, 이렇기 때문에 후손 확정은 굉장히 뭐냐면 추정이 아니라 확정 단계가 되어야만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뭐냐면 심의위원회를 열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적법한 절차를 따라서 행해야 되는데 뭐죠? 이것은 본처가 단 한 가지도 확정할 수 있는 요인이 없어요. 없는 데서 묻자마자 바로 대답한 거죠. 예. 그래서 특히 총리인선과 문제와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중대사안을 이따위 식으로 본처 내보냈다는 것 자체가 한편 우리나라 서운 사업을 뭐죠? 정치 노름의 도구로 사용한 거죠. 그 독립운동가에 대한 모독입니다. 예. 그러니까 정말 사실 여부에 관계없이 불확정된 상태임에도 사실인 것처럼 의견을 낸 국가보훈처. 뭐 담당자나 그 책임자 그냥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엄중 문책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이게 일선 실무자가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공무원의 관례로서.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뒷감당을 하겠습니까? 동일은 추정됐다가 동일이 아니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동일인데 예를 들어 동일이 아니었는데 동일이나 하고 또 그렇게 해서 밀어붙여서 총리가 되었다. 근데 나중에 동일이 아니더라. 이건 코미디 되는 거예요. 그럼요. 이 선은 내가 볼 때 일반 실무에서 할 수 없어요. 이건 청와대에서 이 고민, 재추정하는 고민, 그다음에 문창극의 배째라 등 따라 여기에 보훈처가 맞춰준 거 아니냐는 식이 되고 여기에 그래서 언론 플레이를 조선일보가 해준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밖에 그림이 안 그려지잖아요. 게다가 이게 뭐냐면 2010년대 소원됐어요. 이건 일종의 무용고지 않습니까? 무용고 처리가 된 거예요. 네네. 이다지 문 후보는 아예 찾지도 않았어요. 또 본인의 증언은 3.1운동이라 들었다 그러잖아요. 네. 그러다 총리인선에서 친일파 논란이 빚자마자 느닷없이 할아버지 들고 나온 거잖아요. 이분이요, 언론인으로 꽤 오랫동안 근무하셨잖아요. 예. 그 중앙일보에서 꽤 높은 자리까지 가셨고. 예. 만약에 정말로 자신의 조상이 그 독립운동가였다면은 제 생각에는 그 당시에 이미 본인이 나서서 찾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러니까 진작 좀 찾지. 그러니까요. 총리할 때 왜 찾냐가 문제가 되고 또 실제로 뭐냐면 저는 뭐 독립운동 후손일 수도 있습니다. 뭐 만에 하나. 그러나 네. 그것은 적법하고 명확한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보훈처가 이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문책 사유가 된다. 그게 후손이라고 한다면 이건 뭐 그의 발언 적어도 그 발언들은 조상도 배신하고 나라도 배신한 셈이 되어버리잖아요. 네. 적어도 그의 발언들이 일반인들이 익혀질 때는 예, 이렇게 보자면 조부의 독립운동마저 퇴색하니까 나라와 조선에 누를 끼친 셈이 돼요. 예. 이래저래 문창극의 총리 인선 해프닝은 참 참극입니다. 예, 코미디 같은 참극이에요. 근데 어쨌든 본인은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독립운동가의 후생임을 알고 총리 후보직을 사퇴하겠다고 해서 이게 이런 인성 코미디는 처음 봤어요. 아, 참 부끄럽습니다. 예. 웬 정치가 코미디들 이렇게 가는 코미디가 어디 있습니까?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네, 여러분께서는 진짜 언론 국민 라디오 박한용의 라디오 100년 전쟁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요. 그 4.19 이후의 4.19 학생들의 계몽운동, 노동운동, 또 교육운동, 악법 반대운동, 통일운동 정말 다양한 측면의 그 사회운동들을 다뤄봤는데요. 그러고 보니까 그 4월 19일부터 4월 26일까지는 부정선거라든지 이승만 하야, 뭐 자유당 타도 이런 것이었지만 그 이후에는 민족의 역사적 과제라든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통일 좀 말 그대로 사회 전반 모든 부분에서 바꾸려는 그 의지들, 노력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말 그대로 혁명으로 발전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제가 4.19에 길게 한 것은 바로 4.19 이후에 4.19의 내용들이 가히 혁명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렇습니다. 혁명이라는 말들이 어떤 식으로 우리가 역사학자에 붙이냐는 그런 사실들에 기초해서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가 그 할 때 2대 악법 반대 투쟁이 있었잖아요. 네. 방공법과 대묘규제법 이 반대 투쟁하고 그다음에 이것과 같이 맞물린 시기에 통일운동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여기에서 조금 우리가 이제 미묘한 보수 진영하고 진보 진영의 차이가 나오는 것들을 한번 볼 필요가 있다 이런 것이에요. 예를 들자면 2대 악법 반대 투쟁은 보수 언론 같은 경우에도 다 반대였어요. 왜냐하면 예. 뭐 대묘규제법 같은 것은 뭐 당연히 뭐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보수, 혁신, 시민, 학신 다 공동으로 반대했는데 남북 학생회담이 나왔잖아요.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예, 판문점에서 만나자 얘기 나왔을 때 네. 그래서 보수 정당이나 보수 언론은 다 일제히 반대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른바 혁신이나 진보 진영이라고 할까요? 이쪽 진영에서도 미묘한 차이들이 생겨요. 예, 통일사회당이라고 있었어요. 통사당이라고 부르는데 통일사회당. 예, 이들은 원칙적으로는 찬성하지만 이것이 남북 정치 협상으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 이제 하면서 경계합니다. 한편 그 민족자주통일연맹 민자통이라고 부르죠. 이 경우에는 남북 학생회담을 남북 정치 협상으로 연계시켜야 된다. 왜 학생끼리 하는 것을 기초로 해서 더 나가자 해서 더 적극적이었죠. 급진적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그러면은 보수 언론이라든지 반공단체의 반응은 어땠나요? 그렇죠. 그 당시 어쨌든 6.25 끝난 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보수 정당하고 보수 언론은 당연히 그 불온한 운동으로 봤죠. 그리고 반공단체는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그래서 이 민자통이 주최했던 5월 13일 서울 집회 우리 지난번에 했었죠. 네. 할 때 뭐냐면 이 사람들이 드디어 유명한 구호 있습니다. 이 땅이 네 땅인데 빨갱이가 설치느냐 뭐 이러면서 이제 반대 데모를 했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 뭐냐면 무력 충돌 같은 게 일어나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근데요, 그 5월 13일 서울 집회 때요, 그 민자통이 주도한 집회에서 10,000명 정도가 모이지 않았습니까? 예. 굉장한 규모죠. 지금으로부터 55년 전입니다. 50년 전이죠.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 10,000명이 모였다고 그러면 적은 숫자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 그 당시에 10,000명이면 엄청난 숫자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지지도가 아주 없었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또 특이한 것은 이게 도시빈민이나 실업자들이 많이 참가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일소에 주목하는 게 요 시기에 뭐냐 통일 문제가 우리 그때 못 살겠다 할아버지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네. 민생 문제, 경제 문제, 민족 생존권 문제가 연결시켜서 제기가 되었다는 게 또 중요합니다. 아, 이게요. 저희가 왜 흔히 통일이라는 얘기를 할 때 참 예. 허황된 구호다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통일이 밥 먹여주냐? 그렇죠. 예. 현실과 동떨어진 어떤 추상적인 그리고 마치 쟤네 참 철딱선이 없어서 저런 구호 외치는구나 이런 이미지였는데 이 당시만 해도 다시 말해서 적나라하게 얘기하면은 남한의 이런 빈곤 문제 같은 것도 통일과 결합시켜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차원이라는 거잖아요. 예. 다시 말하면 빈곤이나 저발전, 그죠? 또는 실업 문제 같은 것들이 이 분단 고통으로 파악합니다. 분단에게 원인이 있다. 이런 것이죠.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통일과 관련이 될 수 있는지도 저희가 확실하게 얘기를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 뭐 진짜 못 산 건 사실이잖아요. 예. 예. 국토가 양단되었다는 것. 그다음에 북한의 중공업하고 남한의 경공업이 분리돼서 산업과의 유기적 연관이 끊어져 있지 않습니까? 네네. 적어도 그 당시 그랬죠. 또 북에는 자원이 많잖아요. 제하적. 일제시대 때 얼마나 그 군수자원 많이 그래서 약탈했어요. 네. 하고 북의 자원과 그다음에 중공업 위주였지 않습니까? 남쪽은 토지하고 농업이었잖아요. 이 두 개가 농공이 분리가 돼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분리돼서 뭐냐면 이른바 유기적 산업 순환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이 바로 분단해서 서로 북도 남도 다 마이너스로 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굉장히 심층적이고요. 현실감도 있고요. 설득력도 있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 이 이승만 정권 때 못 살겠다 갈아보자라는 구호가 등장을 했는데 이게 뭐 자유당과 이승만 타도를 넘어서서 남북 모두 잘 사는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 통일 운동으로 결국은 이어져야 한다. 굉장히 시야가 넓어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치적 어떤 민주주의에서 민족 통일까지 나왔는데 그 민족 통일이 또 민족 경제 문제까지 나간 것이죠. 그렇습니다. 근데 뭐 이게 또 1950년대 이승만의 북진 통일도 했어요. 우리가 통일지켜야 이승만도 잘 살 수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문득 생각나는 말이 있네요. 통일은 대박이다. 예. 같은 말 아닙니까? 그 이승만의 북진 통일이나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은 대박이다 말하고 그 다음에 민족 경제에서 활성화를 위한 통일론은 좀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박근혜식 그 통일론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과 외국에게 대박이라는 뜻이에요. 투자할 가치 있다. 북한에 통일이 되면 그런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독일 방식으로 흡수 통일을 한 입장에서의 대박 난다니까 북한은 쪽박이 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북한 권력자들에게는. 왜냐하면 북한 권력 옹호하는 건 아니지만. 서독과 동독의 문제를 저희가 적나라하게 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북진 통일이나 통일 대박론은 흡수 통일론의 흡수 통합론이고 그런 면에서는 좀 다르죠. 이건 대등 통일이지 않습니까? 네네. 예, 협상을 하자는 거니까. 자, 어찌됐건 이 4.19 때의 통일 논의가 본격적으로 오픈되죠. 영어로 하면 오픈되고 대중화되면서 이 통일 문제와 경제 성장을 함께 연결시킨 데서 보수하고 진보 사이에 크게 갈립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 보수들의 경우에는 자, 통일선 남한 경제 성장 후 통일이 되는 겁니다. 즉 분단 체제에서 각자 알아서 경제 개발하고 경쟁하자. 그래서 남한만 경제 개발하고 그래서 우리가 잘 살게 되면 북한을 흡수 통일할 수 있다라는 이러한 보수 또는 수구들의 통일 노선들이 바로 이 시기에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뉴라이트 대한 교과서라든지 교학사의 역사 교과서가 담고 있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잘 보신 거예요. 바로 교학사 교과서가 북한을 다룬 것이 뭐냐. 북한은 폐륜 국가, 실패한 국가, 망한 국가라는 전제 속에서 우리는 그러나 북한하고 안 두고 단독으로 경제 성장해가지고 이제 북한을 실패한 국가니까 우리가 성공한 국가가 그대로 일방적 흡수 통합하면 된다. 그러한 입장에서 대한민국의 성공 신화를 가르쳐서 북한을 흡수 통합하자 하는 이러한 교학사 교과서를 바로 이러한 보수 수구 세력의 그 논리를 교과서화한 것이죠. 네. 자, 그렇다면은 진보 진영은 이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었나요? 자, 이렇게 될 때 뭐냐, 우리 진보 진영이 오는 겁니다. 통일이 오히려 남북의 경제 성장을 동시에 다 같이 땡길 수 있다. 민족 전체겠죠. 이때는 남북이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실업자의 일터는 통일에 있다. 지금 우리도 지금 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 개성 공단 같은 거 기억나시죠? 그럼요. 네, 중국에서 철수해서 하고 베트남에서 힘들어지니까 네. 개성에서 살 길을 찾지 않습니까? 북한은 무한하게 솔직히 한국 자본에 의해서도 북한은 상당히 중요한 투자지예요. 그렇습니다. 예. 또 한편 이 당시에 그래서 나온 구호가 실업자의 일터는 통일에 있다. 또는 이 남은 쌀, 이북은 전기 서로 같이 공유하자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하는 얘기가요. 예. 우리가 오늘날 흔히 접하는 진보 보수 수구 사이의 통일 견해 그 뿌리가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4.19 이후에 통일 운동가 이어져 오고 있다는 점을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 이런 측면에서 역시 사람이 좀 배워야 되는구나. 예. 다시 한번 있는 논쟁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이 역사 공부 진짜 중요하네요. 역사는 언제나 현재의 역사라고 그런 말이 있어요. 역사는 언제나 현재의 역사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면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현재성을 오늘 다루려고 해요. 네. 자, 한마디 하면 4월 혁명을 우리가 쭉 불러왔지만 도대체 이 혁명이 어떤 혁명이냐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성격을 이제 오늘 한번 정리해 보자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쭉 긴 이야기를 한 거예요. 흔히 말해서 역사학은 이 시기 구분으로 시작해서 시기 구분으로 끝난다고 하지만 저는 여기 또 하나가 뭐냐. 역사적 사건의 용어 확증이라고 하는 것이 또 바로 역사의 가장 핵심 과제예요. 그 일어난 사건이 있을 때 우리가 광주 사태라고 부를 것이냐. 네. 광주 민주항쟁으로 부르냐. 또는 광주 민중항쟁으로 부르냐. 이게 다 전혀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4.19라는 것을 어떻게 불렀는가 용어부터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요, 이 용어에 대해서, 이 용어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인식을 한 이후부터 혹시라도
저희가 방송을 하면서 잘못 용어를 얘기를 네. 하잖아요. 그럼 바로 지적 들어옵니다. 그렇죠. 정확하게 하시라고. 예, 만약 광주 사태 했다면 큰일 납니다. 예. 예. 자, 4월 혁명, 4.19 의거, 4.19 운동. 이렇게 또 다양한 용어가 사용되지 않습니까? 예, 이 4.19 당시에는 주로 4.19 사건이라고 불렀겠죠. 처음에는. 아, 그랬겠네. 그 사태, 당시에는. 사건. 예, 네. 즉각적으로는. 그러다가 그 다음에 뭐냐면 이제 4.19 어그란 말을 많이 했습니다. 의거. 예, 저도 어릴 때 그렇게 학교 다닐 때 4.19 어그라고 배웠어요. 네. 달력에도 그렇게 적혀 있고. 근데 4.19 어그는 그래서 뭐냐면 이제 4.19 이제 사건이란 말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있으면 4.19 어그로 바뀌고 5.16 이후에도 쭉 사용이 됩니다. 5.16 쿠데타 이후에도. 근데 5.16 쿠데타 세력이 또 재밌게도 4.19 혁명이라고 또 불렀어요. 의외로 굉장히 높게 평가를 했네요. 예, 근데 이게 조금 이게 꼼수가 있다고 그럴까? 이 처음에는 이런 것이었어요. 왜냐 그 당시 학생들이라든지 4.19를 부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 당시 분위기가. 예, 불과 1년 만에 쿠데타를 일으킨 주제에 4.19를 부정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4.19는 학생들이 일으켰는데 그들은 뭐냐 문제 제기를 했지 실제 그것을 제대로 뭐냐면 할 수 있는 주체가 못 된다. 또 두 번째로 장면 정권은 부패에 무능한 정권 아니냐. 그래서 그들이 혁명에 가질 수 없었다. 그래서 우리 군인들이 바로 미완의 혁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우리가 혁명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4.19 혁명을 처음에 불렀어요. 근데 좀 이따 자기들 하는 게 4.19 혁명의 반대로 가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되니까 뭐예요? 자기 자신의 5.16 쿠데타를 혁명이라 부르면서 4.19는 억울하고 격화시켜버립니다. 격화. 예. 그렇게 해서 뭐냐 4.19를 억으로 부르라고 하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언론이나 교과서에도 이것을 사용토록 해가지고 1980년대까지 그 4.19 억으로 배웠어요, 저는. 저도 4.19 의거로 배웠는데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요. 의거라면 어떤 의미에서 사용을 할 수 있는 건지도 저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 왜 5.16 쿠데타 세력이 굳이 4.19 억으라고 교과서에서 그렇게까지 쓰도록 강요했는가. 이런 문제지 않습니까? 예, 그 문제를 한번 좀 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게 보게 되면 이 억울한 말은 한마디 이야기하면 뭐냐면 일순간에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난 어려운 거사예요. 아, 일순간에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난 어려운 거사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뭐냐 이것은 그 역사적 의미가 뭐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지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역사의 필연성이라고 하는 얘기가 없죠. 네네. 예. 그렇게 되고 이것이 그 당시 박태순 같은 이제 소설가인분이 또 4.5 혁명에 대해서 글을 또 쓰고 분석도 하셨어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 어근은 자 이제 학생들이 거사를 한번 일으켰잖아요. 네. 그래서 이승만 물러갔잖아. 이제 그러니 정신에게 맡기고 학생들은 본연의 업무로 돌아가라. 니들 잘했다. 참 잘했어요. 돌아갔어요. 참 훌륭한 일 했어요. 이제 그러나 동작 그만 학교 앞으로 교문 앞으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당시 뭐냐 어거라고 부르는 과정은 묘하게도 학생들이 이제 본연의 임무인 학업에 충실하라라는 부분과 맞물리면서 진행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 왜 의거 외에 4.19 민족운동 또 민중운동이란 말도 쓰였다면서요? 예, 민중운동 좀 나중에 좀 다뤄보기로 하고요. 4.19 민족운동 할 때 민주가 아니고 민족이라는 말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민족. 예.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건 강만길 교수님 같은 분들 역사학자가 이제 이런 식으로 많이 봐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면 4.19를 민주주의로 보지만 크게 근현대 100년의 역사를 놓고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개의 시대가 있다는 겁니다. 일제 강점기는 우리가 볼 땐 식민지 시대지만 반대로 하면 독립운동 시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독립운동 시대는 한마디로 하면 자주적인 독립국가를 수립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분단이 되었잖아요. 해방 이후에. 그래서 그다음부터 뭐냐면 통일운동 시대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즉 독립운동 시대에서 통일운동 시대. 이때 이 통일운동 시대의 과제는 뭐냐? 통일민족 국가 수립운동이 있겠죠. 근데 이걸 누가 깼어요? 해방 공간에서. 해방 공간에서. 예. 네. 이승만이겠죠. 예, 하고 한민당하고. 바로 이 통일민족 국가 수립운동을 저지하는 남한 단독 정권론으로서의 이승만 정권이라고 하는 부분에 의미를 부여하는 겁니다. 아, 그렇게 되면은 왜 앞서서 살핀 4.5 혁명의 가장 큰 의미를 통일 운동에 두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는 겁니까? 자, 그렇죠. 한마디로 이때 이 역사 인식은 분단 고착 세력이라는 뜻이 돼요. 분단 고착.
분단을 통해서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세력인데 이들이 그렇죠. 바로 뭐냐면 독재라는 형태로서 해서 쉽게 말하면 반공을 매개로 해서 반공과 분단하고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걸 통해서 독재를 강화하면서 개인 역사를 사적 소유하는 거죠. 이러한 과정으로서 이승만의 정권의 속성을 봤을 때 4.19는 바로 그러한 역사적 속성에 대한 타도이기 때문에 민족운동이다. 그러니까 따라서 4.19 이후에 통일운동이 나온 것은 역사적 필연성이다라고 보고 싶은 것이죠. 예, 그렇게 됐는데 이제 의외로 그러니까 용어가 복잡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냥 4.19라고도 부를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4.19라고 하면 너무 성의 없게 느껴지는데요. 이게 왜냐하면 대단히 복잡한 내용이기 때문에 4.5 혁명의 내용이. 그러니까 또 문제는 내 생각에 제 생각에 이렇게 썼던 분은 훗날의 역사가들이 좀 더 새로운 시대에 진입해서 다시 한번 그 의미를 보아야 되지 않겠냐라고 이런 거 아닌가 싶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된데 이거 사실 6.25도 지금 6.25도 다양하게 부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6.25 동란으로 배웠거든요. 문화원상 또 동란으로 배웠어요. 네, 동란으로 배웠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이 외에 또 다양한 용어가 있나 봐요? 예, 6.25만 하더라도 그 당시에는 남북 전쟁이라는 말도 썼었어요. 이제 일기를 보니까. 그 당시에. 예, 그럴 수 있죠. 남북 전쟁. 예. 그다음에 교과서에서 우리가 6.25 동란으로 배웠죠. 동란. 예. 북계가 난을 일으켰다 이런 뜻이에요. 남북 전쟁은 그냥 남과 북이 하나의 대등한 전쟁을 했다는 얘기가 되죠. 남침 북침은 그 전쟁의 발단에 대한 용어니까 다른 그렇죠. 용어가 네. 아니죠. 그다음에 중국은 북한의 경우에는 조국 해방 전쟁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 뭐냐 조국 해방이라고 얘기하면 이것은 미국의 식민지에 있으니까 이걸 해방시킨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중국은 또 뭐라고 합니까? 항미 원조 전쟁, 미 제국주의에 대항해서 조선을 지원하는 전쟁이다. 일본에서는 조선 반도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조선 전쟁이라고 부르고 조선 센소죠. 그러니까 일본 말로. 그다음에 영어로는 더 코리안 워란 말이 많이 쓰이고 있죠. 네. 또 한편으로 더 시비로 인 코리아, 한국 한반도에서의 내전 이렇게 씁니다. 근데 이것이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게 남북 간의 전쟁으로 부를 수도 없는 게 6.25 참전용사가 있잖아요. 6.25 16개국에 들어오죠. 그렇습니다. 연합국의 예. 군인들이 예. 그다음 참전을 소련은 공중 지원이지만 중공군은 육상 지원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돼서 국제전이기도 하고 대단히 복잡해서 뭔가 하나 규정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이라면 베트남 전쟁도 비슷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용어에 따라서 역사적 사건을 해석하는 맥락이 많이 달라지네요. 예, 그러니까 어떤 때는 이 역사적 성격이 분명하게 드러나기 전에 역사가들이 망설일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왜 4월 항쟁이란 말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사실 많이 쓰긴 하는데 그것을 나름대로 이론화시키려고 했던 분이 있어요. 그 당시에. 산순가 호가 이종률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종률. 네. 이른바 부산 혁신계의 대부예요. 부산에 있는 많은 진보 진영에 큰 영향을 줬던 분이에요. 일제시대 때도 물론 독립운동 하셨던 분이에요. 이분의 경우에는 항쟁했을 때는 혁명이 아니라는 개념에서 쓰는 거예요. 저항적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말을 굉장히 어렵게 쓰셨어요. 근데 대충 이제 보면 무슨 말인지 아는데 요리조리 좀 돌려서 썼어요. 근데 이런 뜻이에요. 혁명이란 뭐냐? 결과적으로는 생산수단의 소유 관계를 참 들어보세요. 얼마나 어려운가를. 이게 그 당시 제약 있는 사회에서의 제약 있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귀 훈련을 좀 하겠습니다. 생산수단의 소유 관계라. 우리 문화원석께서 한번 더 읽어보시기 좋겠습니다. 예. 네, 이종류 선생님의 말씀이십니다. 혁명이란 결국 생산수단의 소유 관계를 주된 안목으로 한 사회적 경제의 영유권이 갑의 사회적 성원 세력으로부터 의례 세력으로 이동하는 작용. 이게 제가 지금 읽었거든요. 예. 잠깐만요. 다시요. 혁명이란 결국 생산수단의 소유 관계를 주된 안목으로 한 사회적 경제의 영유권이 갑의 사회적 성원 세력으로부터 의례 세력으로 이동하는 작용. 네, 여기 대해서 아무도 글이 안 올라오고 있네요. 지금 다들 뭐지? 이러고. 한마디 이야기하면 혁명이라는 게 뭐냐면 근본적인 소유관계가 바뀌는 것이라는 얘기인데 그렇죠. 경제적 소유관계죠, 핵심이. 네. 즉 생산수단이라는 것은 이른바 자본 같은 경제적 뭐냐면 수단이니까 공장 이런 거잖아요. 이러한 소유관계가 쉽게 말하자면 개인적 소유에서
사회적 소유로 바뀌거나 이런 식으로 바뀌어야만 혁명이라는 거죠. 쉽게 마지막 자본주의 체제에서 사회주의 체제로 바뀌다. 이런 정도는 돼야 체제가 바뀌는 것을 혁명이라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체제의 핵심은 바로 경제적 그 체제인데 그 경제 체제의 핵심 뭡니까? 소유관계 있죠. 네. 그래서 이런 말을 덧붙이셨군요. 3, 4월 민족 항쟁은 이 땅의 혁명의 전도를 거룩하게 한 단계 높인 것이지만 위와 같은 혁명을 성취하지 못했다. 예. 근데 저는 여기서 지금 읽으면서요. 이종률 선생은 왜 민주항쟁이 아니라 민족항쟁이라고 하셨을까요? 예, 잘 보시죠. 예. 아까 우리 보면 그 강만길 선생님의 경우에는 바로 이제 통일이란 네. 것을 민족 사적 가치에서 분단과 연결시켰지 않습니까? 이종률 선생님도 조금 비슷한 맥락이에요. 지금 뭐냐면 이분은 이렇게 보는다. 민주항쟁이라 할 때는 반전제 투쟁이다. 그러니까 반독재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전제 권력에 대한 투쟁인데 민족항쟁은 바로 독재에 대한 투쟁만이 아니고 반제국주의 투쟁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 민족 자주화도 동시에 완성시켜야 되는 것이다. 민주와 자주가 함께 가야 안 된다. 그러면 민족민주란 말을 쓰거나 자주 이런 말을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냐. 이승만 정권을 타도했지만 그런 구조. 미국의 영향 속에서 제국주의에 예속되어 있는 구조는 안 바뀌었지 않느냐. 그러면서 뭐냐면 사회군 그렇게 되니까 나중에 뭐죠. 민족 경제론 같은 거나 자립경제란 말이 그건 제국주의로부터 강대국으로부터 경제적 독립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들이 이승만 타도로 통해서 실현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미완의 혁명이라는 얘기가 나올 수 그렇죠. 있는 거죠. 그래서 민주항쟁은 좁은 거고 민족항쟁이 더 넓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일 많이 사용되는 게 4.19 혁명인데 그 언젠가부터는 또 4월 혁명이라는 용어로 정착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4.19는 그 당시 그날까지 의외일 수 있어도 이후에 4.19 이후에 4.19가 4월 혁명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예요. 이건 이제 이때에 있어서 혁명은 다르게 보는 거예요. 아까 이종렬 선생 입장에서 보자면 혁명이 아니고 항쟁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래도 잘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쭉 왔을 때 직접적으로 거리에서 피를 흘려서 권력을 바꾼 게 4.19밖에 없어요. 성공한 게. 그래도 이것만이 유일하게 정권을 직접적 행동에 의해서 무너뜨렸죠. 그럼 이 정도면 정치적 과정에서는 그도 혁명적이라고 보자는 겁니다. 그만큼은 어쨌든 정치 권력이 변동됐잖아. 왜? 일본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죠. 아래로부터. 아, 그러네요. 일본은 예. 그런 역사적 경험 자체가 없네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봤을 때 그 의의가 너무 적게 표현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게 되니까 또 문제가, 그렇다면 이게, 이 정권을 무너뜨린 것 자체로 평가한다면 이 정권이 어떤 정권이냐. 다른 말로 하면 이승만 정권이 어떤 정권이냐는 성격 규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뭐냐면 이제 그 규정에 따라서 앞으로 이 혁명의 성격과 가치가 달라지겠죠. 예, 그럴 때 뭐냐면 중요한 문제 제기가 뭐냐면 신상초라는 분들이 말을 하셨는데 그 당시 가장 인기 있었던 잡지가 사상계잖아요. 네, 사상계. 네, 장준하 선생이 네. 하던 가장 강력한 이승만과 이제 싸우던 잡지인데 여기서는 4.19, 4.26 하면 4.19는 첫날 부정선거 반대였죠. 그러니까 피해 화요일. 예. 그다음에 4.26은 그 승리의 화요일. 예, 네. 아주 학습 효과가 매우 높으세요. 저 굉장히 열심히 외웠어요. 예. 네. 근데 바로 이것은 혁명의 일단락이 아니라 혁명의 시작이란 거죠. 네. 왜? 일단 장애물을 치웠으면 이제 뭐죠? 도로를 닦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상조 같은 경우는 나중에 맛이 가는 분이지만 4.26은 이승만 하야죠. 혁명의 종말이 아니라 이제 걸림돌 추순이 혁명의 시발점이 돼야 된다는 식으로 발언을 했어요. 그렇지만 미완의 혁명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네. 역사에서 가장 또 아픈 5.16 쿠데타 말도 안 되는 네, 그렇게 넘어가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길게 다룬 이유가 뭐냐 4.19 이후에 4.19를 쭉 다룬 이유가 바로 그런 것들이 바로 장애물을 튀고 도로 닦는 과정이 있어요. 모든 분야의 민주화의 도로를 닦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시도가 1961년에 60년도에 시행됐다라는 게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은 21세기 우리 뭐 하고 사느냐. 저희는 관심이 없죠. 그래서 근데 제가 그때 쭉 얘기해 보니까 꼭 그것이 지금 80년대나 지금 같이요. 그래서 뭐냐면 그때의 상황과 그때의 과제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점에서 그 역사의 그 4.19는 여전히 우리 시대의 현재라고 보는 겁니다. 우리 시대의 현재. 따라서 아직 우리가 그것을 마저 완수해줘야 된다. 네. 그러니 백낙천 선생 같은 분은
창작과 비평사 만들었죠. 66년도에 이제 들어와서 만듭니다. 이분의 경우에는 바로 4.19를 미안의 혁명이라 부르자 할 때 그것은 완수가 되지 않아서 아쉽다가 아니라 우리 시대에 과제에서 계속 안고 나가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왜 꼭 해야 되는 숙제인데요. 지금 계속 미루면서 일부러 숙제 없는 척하고 숙제 기억 안 나는 척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죄책감이 살짝 드는데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 4.19 이후에 4.19라는 측면에 있어서 정치학자들이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진 주제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예, 뭐 이제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정치적 주제 아닙니까? 그래서 차기벽 같은 분이죠. 민족주의 연구를 많이 하신 분이죠. 제발 이분들의 경우에는 학생층을 비롯한 지식층들이 한국의 취약한 중산계층, 그러니까 중산층인데 부르주아일 수도 있고 네. 대신해서 신절대주의를 타도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주의라는 건 사실 서양사에서 저희가 좀 많이 들어봤을 텐데, 절대왕정. 예. 근데 신절대주의는 어떤 의미인가요? 예, 뭐 자기가 나름대로 만들어 본 것이겠죠. 이런 거예요. 한마디로 하면 이 이승만 정권이 지주층 출신의 관료, 그렇죠. 예, 와 자본가, 그리고 여기에 결탁한 보수적인 정치 세력. 그 다음에 행정부가 극단적으로 강화되는 형태의 국가 권력이 강화됐죠, 이승만 때. 그 다음에 이승만의 1인 지배. 근데 이 1인 지배는 독재가 아니고 부패한 전제, 임금이 지배하는 것 같았다는 거예요. 부패한 전제주의. 마치 절대 왕정, 절대 군주처럼. 이렇게 해서 동맥 경화증에 걸린 상태였다. 이런 것들을 신절대주의로 자기네가 한번 규정을 해본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도 뇌혈관이 꽉 막혀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상황인데 참 흥미롭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뭐 군주 대신에 공주니 왕비니 황관 정치니 불통 정부니. 네. 예. 네.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역사학자들의 경우에는 이제 제일 많이 봤던 개설서가 한국사실론이에요. 옛날에 이기백 선생이 썼던 것인데. 네. 뭐 이런 분이 보수적인 분이에요. 합리적 보수주의자예요. 내가 볼 때. 이분의 경우는 한국사실론이라는 책에서 4월 혁명에 대해서 뭐냐면 이것을 민중이 주목받게 가지지 못한 민중이 강압적인 정권을 타도한 데 성공한 가장 한국 최초의 혁명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 내용 한번 읽어보실래요? 그 주동적 역할을 담당한 것은 학생이었다. 기성세대나 기성권위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던 학생들이 4월 혁명에 선두에 나섰던 것이다. 그러나 이 혁명은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예, 학생이 선도투쟁했지만 그것은 뭐냐 민중적 대의와 동의 속에 이루어졌다. 하고 그런 대의가 있었기 때문에 혁명으로 봐야 된다는 것이었죠. 서양사학자 같은 경우도 이제 민석홍이라는 분이 있죠. 네. 이번에 현대사와 자유민주주의라는 책에서 봤을 때 이것도 역시 혁명으로 봐야 되겠다 하는 것은 독재 정권 타도와 함께 그것과 결합되어 있던 특권 재벌이나 기업가층의 몰락의 바탕을 마련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네. 부정축제 그다음에 탈세 이런 거 다 했었지 않습니까? 저희가 분명히 다뤘던 부분이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4월 혁명이 여기서는 경제 민주화나 또 민족 자립 경제와 연결되니까 당연히 그 4.19 이후에 4.19에서 경제 문제가 나오는 것과도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런데 계속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하면서도 그러다 5.16 때 실패했습니다. 그러다 5.16 때 실패했습니다. 해서 막 우리가 참 김새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러나 지금 재벌 천지죠. 정경유착이죠. 그다음 부패 관리, 부패 정신. 그다음 이제 뭐죠? 더 이상 새누리당에서는 장관을 추천할 만한 살 만한 인간들이 없어요. 다 부패하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죠. 그렇게 되고 오늘날 수구 정치 세력들이 다시 정치 장악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건 뭐 결과적으로 뭐냐면 물론 이제 우리가 5.16 다 제일 크지만 네. 그럼 이런 운동을 밀어붙였던 주체 세력들의 문제도 있지 않느냐, 한계도 있지 않느냐, 같이 봐야 되겠죠. 그 당시 그 운동의 주체 세력이라면 당연히 학생층과 관련된 얘기인가요? 예, 그렇죠. 뭐 그 외에도 수많은 이제 무상 계층들도 있었지만 조직화된 그나마 이제 조직화된 세력은 학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김성식이라는 분이 또 이게 또 뭐 학생운동사에 대해서 책을 쭉 냈어요. 그 28 독립선언 했던 동경 유학생부터 3.1운동부터 다 했는데 그 당시에는 뭐냐면 학생들이 어쨌든 그 도시나 농촌의 상층 하층 구분 없이 다 골기한 것으로 파악해야 되고 한마디로 하면 특권층에게 농단된 부패 사회를 바로잡는 데는 그나마 의식 있는 학생들, 끼 있는 학생들밖에 없다. 그 당시로서는 다른 사회적 조직이 없었으니까. 그렇게 이제 해서 이제 학생들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학생이 주체라는 건 맞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사실 과도하게 주체로 부각됐다라는 차원에서는 엘리트 의식
진돗기라는 부분을 지적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사실은 80년대도 그렇고 90년대도 그렇고 그 학생운동의 주체들에 대해서 그런 비판이 많이 가해졌어요. 그렇죠. 이제 그건 뭐 이제 또 비판할 거 많죠. 네. 그러나 이제 다른 거 80년대가 노동운동, 농민운동이 나오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 네네. 그렇게 나오고 정교조도 나오고 이렇게 됨으로써 이제 학생운동은 그 중에 한 부문운동이 되는데 그 당시에는 아직 노동조합은 그래도 초기 상태지 않습니까? 네네. 그 4.19 이후에 이제 노동조합이 만들어지는 과정이잖아요. 자, 이렇게 되는데 그 학생들 자체가 뭐냐면 또 과도적 존재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 나중에 다시 그 뭐 노동자가 될 수도 있고요. 뭐 1%는 5%의 대기업에도 가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네. 가게 되면 뭐죠? 대기업에 가게 되면 다시 뭐냐면 배신할 때도 많죠. 배신할 편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누군가는 불렀잖아요. 4.19 위에 이렇게 현실에 안주하는 삶을 보고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라는 시가 있어요. 네, 그럼 꼭 한번 우리 청취자분들께서는 아니 그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가요. 그런 의미였나요? 예, 그런 시가 있어요. 예, 그래서 서울대 4.19인가요? 뭐 이후에 뭐냐면 서울대 물리대생들이 졸업한 이후에 결혼하고 나서 만나서 술을 마신대. 애는 잘 크고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꼭 요즘 이야기 같죠? 예. 그럼 그 희미한 예산의 그림자 시 한번 검색해 보시면 좋겠고요. 어찌됐건 이렇게 됨으로써 학생층들이라는 것이 불안하고 과도적 존재예요. 선도적이면서도. 그래서 뭐냐면 이 진덕규라는 정치학자의 경우는 4.19를 미완이라고 보지 않고 유산된 혁명. 아, 유산이라고 하면은 왜 악이 유산됐다 뭐 이렇게 표현할 때 그 유산입니까?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좀 더 분석을 더 해본 거예요. 즉 정치 지도층이 미분화됐다는 거예요. 나중에 혁신계 남들 명확하게 자기 입장을 가지고 있고 이래야 되는데 있고 보수하고 수도 구분돼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미분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전히 큰 틀은 미국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강대국의 영향. 그다음에 이것을 지도할 수 있는 조직들이 없었다는 거. 조직적 지도 체제가 없었다. 아, 지금 그 강대국 영향이라고 해서 미국 측의 입장도 뭐 한 축으로 지금 들어오게 되는 거네요. 예, 이렇게 되면서 이제 4.19에서 미국이라는 것을 시야에 넣고 또 그렇게 돼야 그 이후에 통일 문제라든지 아까 이종렬 선생의 민족혁명 같은 말들도 어떤 의미에서 있는가 얘기가 되겠죠. 예, 근데 미국의 경우에는 한마디로 하면 이승만 정권은 너무 이제 한계에 부딪혀지니까 지금 버려야 되겠다. 아. 그러시면 그렇다 해서 한국 사회가 변하면 안 된다는 것. 그렇죠. 체제가 갑자기 확 바뀌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미국이 공공연한 이승만 독재 정권을 옹호한다고 해서 부담스럽죠. 그러나 그렇다 하지만 이 이승만 체제가 붕괴되더라도 미국의 헤게모니와 통제가 벗어나서는 안 된다. 이럴 때 통일 문제 같은 거 미국에서 불안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 그렇다면 그 외에 4.19 이후에 4.19를 저지하는 반동으로서의 5.16 쿠데타에 대해서 미국이 어떤 입장을 처했고 어떤 처신을 했는지 저희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새겨 봐야 되겠군요. 예, 그래서 우리가 다음에 우리가 5.16 쿠데타를 다룰 때 미국의 그 모호한 처신, 이중 플레이를 또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 될 것입니다. 근데 또 이제 우리 박힌재 선생님을 빼놓을 수 없어요. 돌아가신 민족 경제론을 쓰셨던 박현채 선생님. 예, 소년 시절에 빨치산을 했었죠. 그렇게 해서 사실 소설 태백산맥에 나오는 소년 빨치산 바로 이분이 모델이에요. 아. 네. 자, 근데 이분의 경우에는 미완의 대리혁명이다. 이라고 했어요. 즉, 4.19는 민주주의와 진정한 민족 해방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지만 미완의 혁명이었다. 미완의 대리혁명이고 따라서 미완의 민중혁명인데 대리로 된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민중이 새롭게 이제 부각이 되는 거죠. 예. 지금까지 다 학생을 얘기했는데 이 박 선생은 그 학생이 먼저라 민중혁명에 대한 대리적 성격을 가져야 되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대리했지만 민중 대신 학생이 대리했지만 미완이었다. 예, 민중 자신에서 이루어진 혁명이 아니었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얘기죠. 아,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궁금해지는 게 민중이 왜 직접 나서지 못했는가에 대한 얘기가 딱 중요한 얘기가 나오려고 하는데 재미있어지려고 하는데. 바로 이제 민중혁명론 이 부분에 대한 박희재 이야기 선생이 바로 5.16 쿠데타하고 맞물리는 내용들이에요. 네. 쉽게 말해 이런 거예요. 일제강점기에 노동자 농민운동이 있었잖아요. 네. 너네 난 교과서에서 그 독립운동을 잘 안 다루고 사회운동으로 다루는데 적어도 일제 시기에 그 일부의 수탈에 대해서 가장 적극적으로 항쟁했고 가장 수탈당한 주체가 노동자 농민들이 이들이 1920년대 30년대 성장해서 쭉 해왔다는 거예요. 네. 그러고 나서 이들이 뭐냐면 민족 사체 정통을 가지고 있어요. 반제와 민주주의의 가지를 다 가지고 있었다. 근데 이러한 바로 반일 반제국주의 주체였던 민중들이 해방 이후에 배제되었다는 것이죠. 아. 예.
이 신채호 선생의 뭐 민중 직접 혁명론도 생각이 나는데 예. 저희가 요 부분 예, 여기 중요한 부분이니까 예, 요 다시 부분이 한번. 이제 5.16 쿠데타하고 맞물리면서 쭉 가는 부분입니다. 다음 주에는 요것을 같이 맞물리면서 5.16 쿠데타와 박정희로 가겠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내용들 꼼꼼하게 다 짚어주셨거든요, 여러분. 성격 규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오늘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다시 들으셔야 됩니다. 박한영 시장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